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정원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한 장의 사진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때는 가을이고요. 우수어린 해변을 끼고 금빛 조명 넘실거리는 한편의 연극, 그리고 예술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여기 직접 가보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면 김정은의 고향 북한 원산이기 때문인데요. 잠시 뒤에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 저 원산에서의 그 공연장,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축제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김정은은 세계 각국과 남한이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함과 반면에 지금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북한의 인민들은 지금 가뭄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일단 IBM급 미사일과 핵실험을 성공한 뒤에 김정은은 지금 개소에서 이런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물론 돈 드는 건 안 하지만 저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예술단들, 모란봉 악단이나 고군국가 합창단들을 몰아가지고 어쨌든 인민들, 그 대내용이죠. 굉장히 큰 행사들을 여는데 어쨌든 지금 김정은은 우리가 희화화해서 비판하기도 하지만 본인 자신은 지금 굉장히 업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바로 김정은이 태어났고 자라기도 했다는 그 원산 아니겠습니까?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란봉 악단, 공훈국가 합창단, 왕지산 예술단 예술인들이 원산시에서 첫 공연을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모란봉악단, 공훈국가 합창단, 왕지산 예술단의 예술인들은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특대 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사회주의 강국의 역마루를 향하여 폭풍 나아가는 위대한 노동당 시대의 찬가, 흉룡의 진군가들을 새롭게 창조 형상해서 격동적인 공연 무대를 북한에 저런 정도의 공연장이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김정은이 스위스 출신 아니에요? 스위스에서 유학도 하고 해서 자신이 돌아와서 국제적인 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의 어떤 공연들, 이런 공연들을 실제로 자기가 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원산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또 그 국제 에어쇼도 처음으로 했을 때 그때도 원산에 갈마 비행장을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국제적인 규모의.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인 원산에다 대고 이런 정말 국제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야외 공연장이나 또는 비행장을 만들어서 이 해외에, 그러니까 그 세계에 내가 건재하고 또 내가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또 에어쇼도 한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과시 욕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맘때쯤이면 원산시에서 사상 첫 에어쇼를 할 만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올해는 전격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은 이렇게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리고 대규모 공연을 진행하면서 미국 측과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 북한의 외무성 간부하고요. 미국의 전 국무부 측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도 동남아에서 이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이거 미국 측에서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공식적이니까 본인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미국 측에서는 뭐 겉으로는 굉장히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물밑에서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의 당국자들이 나오는 데 비해서 미국은 전 당국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 당국자가 시도를 하면은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는 것을 부담을 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전략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제재와 압박을 강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맘때 그런 게 이제 모 방송국이 특종으로 싱가포르에서 보도를 하면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온다. 그다음에 갈등이 깊을수록 대화의 국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을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패장인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핵실험 11일 만에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청원도 좀 있고요. 정치적으로 논란거리는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핵실험 한 지 11일 지났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통일부 당국자가 발표한 겁니다. 물론 이제 22일 날 확정을 한다고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가 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끝난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시점인데 어쨌든 저는 지금 걱정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는 지금 제재와 압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라든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말은 좀 다르고 또 이 통일부의 당국자도 저는 20일까지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게 취소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안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좀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리고 아까 잠시 우리가 북한 에어쇼 여성도 사진도 보고 있지만 네. 지금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스위스 유학파들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미키마우스까지 등장시킬 만큼 굉장히 국제적으로 좀 재밌는 행사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수소폭탄급 미사일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성공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일단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점했다는 것이고요. 미국도 저는 힐러리 전 장관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가 보기는 트럼프는 상당히 미숙하다. 트럼프의 입으로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지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미국 정부도 나름대로는 아마추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전 장관이 정적이었지만 훌륭한 전문적인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힐러리의 저 말들이 일관성도 있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충고를 보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문재인 행정부와 같이 좀 밑으로 좀 일관된 어떤 전문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한미 양국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면이 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신의 왼쪽 뺨에 보라색 멍자국이 선명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설을 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워낙 베를린 선언에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요. 대북 지원, 아동이나 임산부,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은 아닐까요? 이게 철회되기도 하겠습니까? 애드볼론 띄운 겁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정하해서 이게 단순하게 애드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진성호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도 이 어떤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일리가 있겠지만 또 한편은 정부의 방침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라든가 유엔 내 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른 데로 쉽게 말해서 흔하게 그냥 빼돌려서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사실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지난 정권 하에서도 아예 단절이 됐었지 뭔가 정책을 가지고 접근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북한과의 어떤 통로를 열고자 하는 것은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단정적으로 지금 트럼프도 지금 못하고 있다. 이쪽은 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이게 대북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네. 무엇보다 뭘 해도 김정은이 어쨌든 핵을 쥐고 있는 한 자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목숨을 걸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기 쉬워도 대안을 제시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적인 대북 지원 관련해서는요, 이번에 이제 6차 핵실험 때문에 네. 강력한 압박과 제재인데 왜 이리 다른 압박자를 넣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지난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이나 취임 때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어떤 이런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기구 유엔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는 그때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부분도 그때 이야기했던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결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은 유엔을 통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 등 미국의 소리라든지 이런 몇 가지 방송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네. 김정은이 그런 전국적으로 지도를 하라. 그러니까 이 당에 명령을 내렸죠. 어떤 지도를 하냐면 각각 이 지역 지방 당의 어떤 그런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미사일과 이제 핵실험을 끝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굶주렸던 너희들에게 이제부터는 먹여 살릴 수 있다. 서서히 모든 걸 다 풀겠다라고 네. 설득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불만이 있고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겁니다.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정말로 이 90억 원 가까운 어떤 규모의 그런 이 인도전의 어떤 지원이 정말로 인도전의 어떤 지원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니 핵을 실험을 하고 또는 미사일을 실험을 해서 전 인민을 그렇게 사실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붙이는데 국제기구나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되느냐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엇박자라는 게 다른 게 엇박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조여가는 문제는 이젠 더 이상 핵 실험을 하지 말고 인민들을 먹여 살려라라는 압박인데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국제기구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핵실험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했지만 이제 한 번으로 줄이겠다. 메시지 일을 조절을 하면서요. 그만큼의 또 고충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 조절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지금 어쨌든 이빨 2개가 지금 빠졌다고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최근의 발언을 보면 얼마나 고민했는지 흔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위의 분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안 낸다는 것이고 저도 아까 뭐 오해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어린이나 뭐 이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비판한 건 뭐냐면 이것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인데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게 되면요. 김정은 정치 집단은 또 생각할 겁니다. 아, 나만 아직까지 뭐 우리한테 여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정치라는 거는 모든 게 타이밍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지금 대화를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다 좀 고려해서 대통령의 입지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장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상당히 지금 파문이 큰 것 같습니다. 대정부집은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이 시각에도 방송 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김여진 씨 그리고 문성근 씨의 19금 사진 합성 논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낙연 총리가 국정원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 장면부터 먼저 모시겠습니다.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거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네,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자, 드리자면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네, 민노총 산하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현 사장이 운영하는 꾸려가는 방송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정원의 자체 감사에 이것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여기에 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개선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개될 수 있고 감시될 수 있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국정원 개혁 과제에 넣어서 보고 싶습니다. 국정원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말은 부탁이지만 제가 그냥 무슨 지시라든가 훈시라든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정원이 뭐 지시한다고 해서 고쳐질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그렇게 쉽게 국정원 보지는 예산 않는데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도 너무 쉽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국민들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도가 맞다면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두 배우를 활용해서 만든 합성물이라는 건데요. 이런 것도 국정원이 만드나요? 국정원이 만들었다는 게 드러나 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배우 물론 문성근 보도이긴 씨와 합니다만. 김여진 씨가 마치 이제 뭐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을 합성을 해서 배포를 했고 그게 그 뒤에 국정원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결재를 받아서 만들어야 된다, 제작에 유포해야 된다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사실 민간인 TF에서 했다는 겁니까? 민간인 TF에서 그걸 밝혀냈다는 건데, 근데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추측은 많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저 사진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문성근 씨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김여진 씨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문성근 씨는 과거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신노 활동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 당시 MB 정부 당시 국정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네. 좋지 않게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논문 수십 편을 써도 저 한 장 만들어서 뿌리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보는 사람들은 이 이미지가 박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원이 그 댓글팀 만들었을 때 그리고 국정원 외부팀 만들었을 때 저런 컴퓨터 작업 같은 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합성사진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또 모았다는 증언도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참 경악할 노릇이죠. 왜 김여진 씨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제 국정원 조사에서 드러난 82명의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그 중에 저 2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정말 저걸 보고 기가 막히는 게 이게 아무리 민간인 뭐 외곽팀이라고는 하지만 아마도 국정원의 돈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에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라고는 하지만 예술가들을 저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는 거는요. 저도 문화부리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건 정말 야만적인 행동이고요. 또 하나 제가 저것 때문에 김여진 씨나 문성건 씨의 예술활동 세계는 어땠는지 과거를 보니까 일단 김여진 씨는 저런 사진 이미지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뭐 제가 이제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이상 같은 경우는 일단 이서진 씨가 정정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사실상 정적이죠. 정순왕으로 나와서 좀 악역이긴 했지만 굉장히 연기파 배우로서 자리 잡았던 분인데 저렇게 네. 옷을 벗겨가지고 합성 사진입니다. 저렇게 했고. 근데 문성건 씨는 또 이제 재밌는 것이 영화 배우로서는 저렇게 이제 물론 이것도 에로냐 예술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작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마장 가는 길, 뭐 또 뭐 그 오수정 이런 데서 어쨌든 저렇게 벗는 연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문승건 김여진 씨를 저렇게 벗겨가지고 게시판에 합성 사진을 올렸다? 저거는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거는 뭐 국정원과 관계없이 어쨌든 저 자체만으로도 범죄고 또 하나는 국정원으로부터 활동했는 민간인 팀이 어떻게 저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저 2명을 비판하려고 생각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했던 문성근, 김여진의 부적절한 관계를 꾸며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했고 국정원 상부에 보고한 뒤 민간인 팀들이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네. 김여진 씨, 문성근 씨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은 문성근 씨는 일단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뭐 경악스럽다. 네. 이렇게 해서 짧게 했지만 굉장히 그 분노를 좀 네. 나타냈고요. 김여진 씨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하시면 다 기억을 또 하시겠지만, 네. 옛날에 이 조연으로 많이 나오셨죠, 처음엔. 그래서 이제 대장금의 은여로도 나오셨는데, 문제는 그때 뭐 전두환을 대놓고 학살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뭐 이렇게 연예인도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 연예인이 네. 없었어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지난 18대 네. 대선 때. 그렇게 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자마자 처음으로 사실 그 방송계에서 퇴출이 돼요. 네. 퇴출이 되자마자 자신이 다시 또 SNS에 등장을 해서 내가 이렇게 퇴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퇴출당하게 됐을 때 사실 이 김여진 씨가 MBC 드라마에 주로 출연을 하는데 네. 남편이 또 MBC 드라마 PD예요. 아, 그래서 네. 또 그런 뭐 인연도 있고 어찌됐든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정말 상징이 돼버려요. 그 당시에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 억압받는 연예인의 상징. 네. 그때 이 김여진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정원에서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본 거죠. 이 좌파 연예인이다 하고. 네. 그래서 문성근 씨와 워낙 유명한 뭐 친농 그때부터 유명했고 이 두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로서 합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여진 씨가 굉장히 비중 있는 연예인 중에서 정치 참여가 높았습니다. 네. 우리가 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도에 희망버스가 많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영도에 있던 한진조선소 폐쇄 문제가 있었고 그때 한진조선소에 있던 근로자가 뭐 이렇게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서 몇백일을 이렇게 혼자서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분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영도에 직결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희망버스의 상징 중에 또 김여진 씨가 연예인으로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네. 굉장히 정치적 비중이 높은 그런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런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하기 위해서 저는 공작이 벌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검찰에 오늘 MB 시절의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를 했다고 네, 들리고요. 더더군다나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데 석방된 이후에는 검찰 출석
응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부분은 이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에서 82명이 새롭게 나온 블랙리스트인 거고요. 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고 다른 범죄와 유죄를 받아서 지금 집행유예로 불구속 상태 아니겠습니까?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이른바 청와대 문건들이 나왔는데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들이 좀 나왔죠. 네. 제2부속실에서. 그 비서관 회의에 조윤선 전 장관도 있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참가를 했었던 겁니다. 그럼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실형을 받았고. 근데 조윤선 장관은 나는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다. 정무수석이 있었고 문체부 장관으로 왔었지만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직계에서만 활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딱 같이 같은 자리에서 수석 비서관회의에 있었던 자료가 새롭게 나오니까 이제는 검찰 입장에서는 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수사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고요. 그래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조윤선 전 장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어서 네. 검찰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할지도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일제히 실시간 검색어에서 김여진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까지 합성 사진이 나돈 적이 있었었나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말이죠. 연예인까지는 아닌데요. 사실 저도 합성 사진이 아니라 다른 어떤 데서 야권의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좀 존경받는 분이고 해서 제가 이니셜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른바 가짜뉴스 중에서는 그 여성이 뭐 외국인 남성과 뭐 수명의 외국인 남성과 불륜 관계라든가 이런 동영상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고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고요. 저 MB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82명 같은 경우는 또 좀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김여진 씨만 해도 조금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셨던 분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개그맨 황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른 활동을 한 건 아니고 본인이 추측하기에는 정권에 약간 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잡지에 홍보대사 한 번 한 것밖에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거기 또 들어가 있었다.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된 걸 보면 정말 요만큼이라도 불편한 사람들이었으면 다 찍어내라는 게 아니냐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김여진 소속사의 반응이 나왔네요. 최근 보도된 내용을 확인했다.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대응하고 협의할 예정. 이제 곧 검찰의 두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언론 표현의 자유를 좋게 봐주려고 해도 저런 식의 사진을 만들어서 한 거는 정말 문제인 게 과거에도요. 진보 정권 시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조금 합성으로 사진으로 희화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여성 정치인들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런 어떤 합성 사진으로 창피해주고 한 거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감사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저 김여진 씨와 문성근 씨의 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는 그것도 국정원과 관련된 조직에서 했다는 거는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정말 봐줄 수가 없고 아니 당당하게 김여진 씨의 주장에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범죄적인 방법으로 정말 저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 방송에서 저 사진을 좀 우리가 트림을 했지만 그냥 보면요. 저건 정말 상식 이하의 짓인 것 같습니다. 네, 속보는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학교를 깜짝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워낙 위풍당당하셨던 분이긴 한데 대학생들 앞에서는 조금 진땀 흘리신 모습도 포착이 돼서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학생들도 놀라던 표정이던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아니, 그냥 홍준표라고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기사에서도 봤지만 홍준표 대표님께서 와이프님께 총리 출세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돼지 발전제라든지 논란들이 자유한국당의 한사회에서 지금 여성을 다루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장 우리가 아픈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재인 지금 정부가 현 정부가 공약으로 발표한 것들을 얼만큼 이행하고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고 있는데 문 좀 주십시오. 이 벌써 처음부터 이게 11번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공약 이행을 얼마나
이 원래 물 드시는 거는 시점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이 적수가 없는 홍준표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 만나기 전에는 상당히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복도에서 대기할 때 사진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만 옆에서는 옷도 매무새 고쳐주시고 하시고요. 홍준표 얼굴이 다른 때보다 상당히 좀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지금 보니까 네. 사실 진짜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보면 유석춘 그 혁신위원장이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아닙니까? 네네. 자신이 직접 강의하는 와중에 요즘은 교수들이 이렇게 외부 강연자들을 학기 중에 자신의 어떤 그런 강의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네. 많고 또 그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누가 오나 하고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솔직히 내용을 보면 이래요. 유석춘 위원장, 그러니까 유석춘 교수가 사실은 좀 보수 우파적인 어떤 교수다라는 걸 네.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그 교수의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까칠한 어떤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학생들의 즉발적인, 그러니까 준비되지도 않고 홍준표 대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촌년 출세했다라는 발언부터 또 그 돼지 발정제 옛날에 이 연루 논란부터 이런 부분들을 쏟아내니까 네. 사실 홍 대표 그 전부터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강의 도중에도 사실 이 답변이 그렇게 아주 능수능란했다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자신의 이야기만 그냥 좀 늘어놓은 게 아니냐라는 평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긴 했습니다. 야들아, 내가 너희들 롤 모델인데 왜 나를 싫어하냐라고 예전에 이 청년층에게 SNS를 날리신 분인데 오늘은 우리 한국당 예쁘게 좀 봐달라라고 하시고요. 네, 지금 홍준표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당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당대표가 되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미지 변신 중이 아닌가 싶은 게 오늘도 보면 원래 홍준표 대표가 고대 출신 본인 말로는 촌놈 아닙니까? 고대 네. 촌놈인데 연세대를 갔습니다. 연세대를 가서 저렇게 했는데 오늘 홍준표 대표의 작전 중에서 성공한 거는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 입으로도 말했지만 만약에 홍준표 대표 무슨 연대 특강했으면요. 아마 플랜카드도 붙였을 겁니다. 홍준표 그래요? 물러나라. 근데 어쨌든 저렇게 기습적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고 또 연대 사회학과 학생들이 정말 똑똑하네요. 저 질문들을 보니까 네. 아픈 거를 저게 누가 시킨 것 같지도 않은데 아픈 것만 찌른 걸 보면 요즘 학생들 간단치 않고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저런 자리를 자꾸 가서 공격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더라도 좀 더 소통을 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속 시원한 답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늘 본인이 했던 말인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평소에 기자들 앞에서 한 말보다는 좀 강하게 했습니다. 왜냐? 청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조금씩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저 자리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홍준표 대표가 이미지가 뭐 학생들 앞에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본인은 굉장히 훌륭한 학습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친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했던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맛자락 잡은 집단이다라고 일가를 하더라고요. 만평에서도 얼른얼른 빨리 배를 잘라내라는 유석춘 위원장에게 강권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친박과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른바 자유한국당을 넘어서서 보수적인 전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고 당시에 네.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게 친박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대표 본인을 포함한 보수 정당 자체를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그 학생들에게 지금 설득을 한 건데요. 근데 저는 소통하는 노력 자체는 뭐 당연히 높게 평가를 되고 근데 오늘도 약간 지난해에 SNS 올렸을 때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보여요. 뭐냐면 그래요? 여전히 설득하려고 치시는 거예요. 네. 들어야 되는데 그때 SNS 올렸을 때 학생들 젊은 층에서 비판을 했던 게 홍 대표의 SNS 내용은 나도 흑수저 출신인데 이만큼 됐는데 왜 니들은 나를 싫어하냐는데 흑수저란 말 자체가 나온 게 출신이 안 좋다라는 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은 출신이 안 좋아 버리면 극복할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흑수저란 말이 나왔거든요. 네. 예전에 흑수저란 표현 자체가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는구나라고 학생들이 젊은 층들이 반발을 했던 거고 오늘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나왔다시피 자기 말씀 많이 하시더라는 얘기를 또 들어버린 거예요. 네. 가셔서 왜 자유한국당을 젊은 층들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서 그래서 깨져야 거기서부터 답이 찾는데 조금 더 깨지셔야죠. 아까 잠깐 보니까
고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모교인 고려대 안 간 이유가 고려대에서 불러주지도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불러주지 않더라도 그냥 정문 앞에 서 계십시오. 고려대 네, 어떤 데 너무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기 이제 네. 오늘도 여전히 그 홍 대표님은 그 자기의 개성, 자기의 네. 특징을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게 그 부인을 보고 촌년 출세했다 이렇게 네, 말하는데 네. 경상도에서는 이런 촌년이란 말이 네. 비속어가 아니고 친근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경상도에서도 비속어 맞습니다. 네. 요즘 친근한 표현으로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과거에 50년 전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상도에서 저런 말들을 친근하게 썼는지 모르지만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바뀐 걸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 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자기 경험으로 계속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저런 태도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변호사님도 네.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친박을 이익 집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맺어졌던 것은 어떤 대한민국을 잘 만들고 어떤 이념적으로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권을 노리고 모인 집단으로 비하하면서 자신과는 분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들 친홍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들은 그러면 이념 집단이고 이익과는 관계없는 이권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친박 의원들 절대 못 나간다. 의총도 요구하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박 의원들이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걸 무서워하시나요? 말 한마디 못 붙인다고 하던데요.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도 대통령 시절이지 이게 웬 말입니까? 저는 근데 첫째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지지했다가 실망하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데 문제는 친박 핵심이라고 했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지가 지금 거의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게다가 서양희 변호사를 포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가족들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못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서양희 보니까 변호사는 뭐 합니까? 뭐 변호사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서양희 변호사는 지난번 기억할지 모르지만 4월 달에 한번 면회 갔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지금 못 만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친박 핵심이라는 분들도 뭐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좀 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그 매개체인 뭐 유영하 변호사도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과거에 그 많던 친박 의원들과는 제가 볼 때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렇게 두절됐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아까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치마 가랭이 잡고 뭐 이렇게 자기 권력만 유지했다는데 그런 비판을 받아도 지금 친박 핵심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희 변호사 평범하게 가족 챙기고 있다. 인터뷰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면은요. 최순실 씨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고 이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유영하 변호사만 옆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좀 들어보면 옛날에 최순실 씨가 같은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고 봤더니 윤전추 행정관하고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 또 유영하 변호사의 부인이 바로 그런 그 보살피고 뭐 이렇게 그 이 구치소에 계속 어떤 이 사적인 어떤 그것도 넣어드리고 또 집 문제, 사전 문제도 다 아마 윤전추 행정관하고 유영하 변호사 부인이 그것을 다 이제 이전이라든지 이 뭐 이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서 생각이 난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에요. 어떤 법안을 지금 이렇게 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전체 여당 중에 친박 의원들만 모여서 웅성웅성거려요. 그래서 기자들이 뭐 하고 있나 했더니 박근혜 의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의원인데 박근혜 의원의 지시가 안 떨어진 거예요. 뭔가 지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아직 안 떨어지지? 왜 뭔가 안 떨어지지 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지금 뭐 친박 의원들이 면회도 못한다 그러지만 이 통로가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인 한두 명만 그 박근혜 의원 또는 박근혜 대표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하거나 해서 의향을 묻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소통 자체가 그때부터도 사실은 면대면 어떤 그 소통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똑같이 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은 이제 없고 유영하 변호사만 있을 뿐이군요. 그 많던 친박은 다 어디 가고 이제 소통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는 더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북으로 가고요. 상인들도 만나고 국밥도 드시고
전보다 훨씬 더 씩씩하게 드시는 모습이던데 고구마도 캤습니다. 비판거리도 고구마 줄줄 딸려 나오듯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장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안철수 대표입니다. 들이 많이 드시겠네요. 네네, 맞아요. 예. 참 우리나라에 혼자서 균형을 잘 잡기 때문에 이렇게 말만 많이 들었어. 나. 걸고 다니셔도 되고. 일하시기 전에 제가 직접 만든 우리밀로 예, 만든 빵이거든요. 예. 드셔보세요. 일하고 먹어야 돼. 이러고 먹어야지. 드시기 전에 하시기 전에 드셔야지 힘나서. 아니 너무 배불러 일 못이요. 100% 우리 쌀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밀, 우리 팥. 우리 팥은 아직은 좀 힘들어서 아, 그렇구나. 5월부터는 열심히. 예. 아니 저 때깔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니까. 작은 고구마가 맛있잖아요. 신문에서는 일제히 안철수 대표가 달라졌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신문에서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예전보다 입이 더 커지셨다. 아,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음식 같은 거 드실 때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선비 샌님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오물오물 하셨다라면 오늘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크게 입을 벌리는 모습들이 좀 찍히고 있고. 아, 조심스럽게 일명 소담스럽게 드셨던 지난 1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권력 의지가 불어난 만큼 입에 벌어지는 먹는 거 하나만 봐도 옛날에는 모범생 스타일로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정치인 스타일로 드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못 드시는 술도 팍팍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계속 호남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사실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도 시골에서 만나셨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해주실 정도로 호남 지역을 쭉 돌고 계신데 이제 그게 사실 굉장히 그 유력 정치인들이 지방에 저런 텃밭을 간다 이런 게 특히나 무슨 재해가 난 것도 아닌데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지방에서는 큰 화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호남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개선을 하거나 높이는데 도움은 될 텐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 과정에서 현재 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부결이나 이런 좀 큰 숙제가 있다 보니까 그 두 개가 마주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그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냐. 뭐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여전히 이게 부결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 쪽이 또 많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호남 쪽에서는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그런 얘기가 더 많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을 이 개인의 어떤 개인기로서 이른바 격파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원래 약주를 잘 안 드시던 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철수 지금 전 의원이죠. 안철수 전 의원은 정말 나이를 거꾸로 먹든지 정치를 거꾸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안철수 대표는요.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 선거도 해봤고 가장 그 어렵다는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지금 거의 두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화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장화도 신고 막걸리 먹고 똑같이 저는 저 장면을 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흉내낸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밀짚 모자 쓰고 막걸리 마시면서 그 정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런 모습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다 치고 난 뒤에 이제는 평민으로 들어와서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고 이게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준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행복한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뭐 요즘 기사는 그겁니다. 폭탄주를 얼마 전 모임에서 3잔 마셨다. 지금 우리 10잔까지 마셨다는 자막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지금 화제가 될 정도로 안철수 전 의원은 사랑을 받고 있다. 행복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폭탄주 10잔 마셨다는 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맨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그리고 지난번 이번 대선 말고 그 앞에 대선에 나올 때 결국 술 이야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어디 룸살롱에 갔는데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근데 살롱에는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뭐 언론이나 책에서는 술을 못 마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럴 정도로 뭐 술 한 잔 하느냐 안 하느냐 화제가 됐던 분이 폭탄주 10잔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게 맞죠. 수많은 그 이제 선거 실패를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고 계신 건 사실인데요. 지난번 대선 중에서도 연설 방식이 바뀌면서 굉장히 변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그 엄청난 그 우렁찬 목소리 때문에 야, 이제는 정말 대통령 될 것 같다. 이랬지만 토론회에서는 결국 과거의 모습이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가 망쳐지면서 많은 실망을 줬는데요. 이번에 폭탄주 10잔 마신 저 내공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20잔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지려고요. 뼛속까지 바뀌었을까? 이 보도가 맞다면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고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시킨 다음에 네. 블로그가 삭제가 됐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가 쓰시던 거라 안철수 대표가 직접 이게 관여하신 게 아니라는 취지로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사실 이 관계자 발 이야기인데 네. 서로 조금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안철수 측 관계자에서는 자원봉사 핑계를 좀 대고 싶었으나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써야 됐는데 그건 그 글은 사실 의미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으므로 네. 그게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안철수 대표의 속내의 일부를 볼 수는 있었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몇 잔을 먹느냐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뭐 술을 이렇게 권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안철수 대표가 소통, 술로 상징되는 사람과 사람 면대면의 소통에 익숙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측근들은 다 또 나가고 그다음 안철수 캠프를 만들었을 때 측근들은 또 다 나가고 박선수 의원 정도가 계속 남아있을까?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 결별을 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정말 마음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가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하면요. 안철수 대표 측 관계자가 그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등이 블로그를 관리해서 안 대표는 몰랐고 삭제된 것도 몰랐다는데 이거야말로 좀 치명적인 게 그러면 그전에 올라갔던 글은 안철수 대표가 모르고 올라갔다는 겁니까? 저는 이 해명은 제가 볼 때도 정말 치명적인 해명이고 안철수 대표가 직접 한번 해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 그러면 지금 일반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 글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 쓴 글이냐 이런 정도의 해명은 저는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네, 아직 달라지셨다고 하지만 바뀔 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만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됐는데 질문을 좀 하시면 답변할 시간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잠시 뒤에도 펼쳐지면 안 될 텐데요. 함께 보시죠. 신고리 어록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했는데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아니 그 반영됐죠. 부지 매입을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을 그러니까요. 인정합니까? 그런 바탕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저 부지 매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 얘기해요? 아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고 말씀. 아니 김대중 정부 때 전원개발 그걸 제가 계획하고 부정한 바가 노무현 없습니다. 정부 때 부지 매입했는데 그런 어떻게 이 정부에서 정책을 수정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조용해요. 보시는 패널분들께서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 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도 총리에게 조용히 해요라는 말은 누구도 공감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야성을 잃었다. 그동안 9년 동안 너무 편하게 지내서 이제는 네. 우리도 좀 야성을 키우고 좀 뭔가 선거 질문도 좀 하고 그러자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높이는 게 선거 질문처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총리에게 조용히 해요를 했다고 해서 보는 국민들이 저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다라고 받아들일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야성을 키우시려면 달리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서 정말 누가 봐도 저거는 정말 국민을 대변해서 날카로운 질문 해주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정가 소식입니다.